다음 순서는 세션 3입니다. 세션 3는 Psychosomatic Aspects of Endometriosis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려의대의 김탁 교수님께서 과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연제는 자궁내막증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부담 및 조기 진단의 역할에 대해서 사회과대학의 김성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잠깐 양력을 소개해 올리면요. 김성민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죠. 지금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부인종양학회, 부인종양연구회, 부인중개암 연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는 차의과대학 일산차병원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궁내막증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부담과 조기 진단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궁내막증이라는 질환이 부인과 양성 질환 중에서 되게 까다로운 축에 속하는 질환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환자에 따라서 증상의 양상과 그 정도가 다양하고 약물 치료나 어떤 수술적 치료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어떻게 단순하게 병변의 크기나 위치를 가지고 이런 질환의 심하고 약한 정도를 평가하기에도 무리가 있어서 이런 치료를 했을 때 또 따라오는 득과 실에 대해서도 항상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 좀 유명한 그 연예인들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 드라마나 그 외국 영화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쉽게 알아볼 만한 사람들인데요. 뭐 우피 골드버그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고요. 이 크리시 티건 같은 경우는 모델 겸 배우인데 본인보다는 남편이 더 유명합니다. 존 레전드라는 가수고 그 All of Me라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팝송을 부른 사람입니다. 여기 파드마 락슈미라는 사람은 인도 출신인데 미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리에도 이제 깊은 일가견이 있어서 그 탑셰프라고 하는 유명한 요리 공연 프로그램의 호스트로 출연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유명인들을 첫 슬라이드에 열거한 이유는 아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모두 엔도메트리오시스를 진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이 파드마 락슈미라는 사람은 재력도 상당한데 이제 본인이 되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펠빅 페인에 시달려 왔었고 되게 여러 의사들을 이렇게 찾아서 헤매다가 나중에 이 테이머 세킨이라는 의사를 만나서 엔도메트리오시스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에게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이 엔도메트리오시스를 더 알리고 싶어서 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단체를 만들어서 이 질환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또 치료를 도와주고 이런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하는 이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엔도메트리오시스가 환자의 삶의 여러 영역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 진단이 지연되는 것의 원인과 조기 진단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히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임기 여성의 10%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교적인 흔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또 클리니컬 코스가 다 다양해서 이런 불가사의한 질환으로 여겨집니다. 또 병변이 크거나 스테이지가 높다고 무조건 증상이 심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불분명함 때문에 증상이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고 삶의 어떤 패턴이나 개인 성격에 의한 증상이라고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이런 또 조직의 인플라메토리 체인지로 인해서 크로닉 페인이 많이 있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생겨나게 됩니다. 자궁내막증이 어떤 개인에 대한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유병률이 높고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소모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상당합니다. 2019년 호주 자료인데요. 이 엔도메트리오시스 진단 여부에 상관없이 이 크로닉 펠빅 페인에 대해서 여성이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1년에 약 2만 불가량 된다고 합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1년에 여성 1인당 이 엔도메트리오시스 환자가 의료 관련해 이 질환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이 약 1만 유로 정도, 즉 우리 돈 1,3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 치료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3천 유로, 그리고
이 질환으로 인한 뭐 생산성 저하, 돈을 벌어야 될 거 못 벌고 이런 기회비용을 고려한 것이 한 6천 유로 이상이 됩니다. 이게 사회 전체적인 경제 부담도 국가별로 봤을 때 굉장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뇨병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부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질환이 상당수 여성에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도 하고 사회 전체 보건 시스템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어떤 부담을 주는지 살펴보면 먼저 이제 삶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엔도메트리오시스와 라이프 퀄리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연구마다 이 퀄리티를 측정하는 도구도 다양합니다. 뭐 숏폼 36이나 엔도메트리오시스 헬스 프로파일 30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숏폼 36이나 12 이런 것들은 이제 제너럴한 QOL에 대한 설문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인퍼틸리티와 같은 이런 자궁내막증의 유니크한 부분은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이제 2001년에 이 그린 저널에 처음 소개된 EHP30이라는 것이고, 이걸 좀 더 단순화한 EHP5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EHP30의 경우 크게 코어 스케일과 모듈러 스케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엔도메트리오시스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질문들과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질문들로 나누어져 있고, 엔도메트리오시스에 특화된 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엔도메트리오시스로 인한 통증이 상당수에서 먹고 자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부담을 주고 있었고 일에도 영향을 주는데 단순히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자는 거, 집안일하는 거, 요리, 쇼핑, 육아, 운동, 사회 관계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엔도메트리오시스 환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커플 사이의 성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구에 따라서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커플이 이 성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교통으로 인해서 인터코스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거기서 나아가서 무능하고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끼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 죄의식까지 느끼게 돼서 여성이 더욱 위축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2016년에 나온 흥미로운 연구인데 이 엔도메트리오시스 진단된 커플에서 디스페리니아가 있는 경우 여성은 이 증상 때문에 대조군에 비해서 환자군에서 섹슈얼 디스펑션이 유의하게 많은 데 비해서 남자의 경우는 파트너의 경우는 상대방의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어떤 성욕이나 펑션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더욱 불만을 가지게 되고 여자는 또 더욱 힘들게 됩니다. 이 성교통에 대한 커플의 반응은 다양한데 일단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서 중단을 하는 경우도 많고 뭐 체위를 변경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임신을 해야 한다는 또 신념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파트너와의 관계 때문에 멀어지게 될까봐 아파도 참기도 합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 환자 중에서 이 펠빅 페인이 있고 라이프 퀄리티가 저하된 환자들이 병원을 올 때 절반 정도는 이미 이 성교통을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의료진들은 이 성교통에 대해 물어보지를 않는다. 이렇게 조사가 있었습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를 진단받은 커플이 이 대처하는 패턴이 다양한데 어떤 커플은 이제 무늬만 함께 있고 외롭게 여자 혼자 질병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 커플도 있는 반면에 서로를 보듬어주고 강하게 결속을 보이는 커플도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 쪽이 더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에 보고된 연구인데요. 이 커플의 관계에 있어서 커플의 대처가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는데 자궁내막 등의 이런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을 증가시키고 자부심을 낮춥니다. 파트너에게 질병의 정보를 잘 알려주고 파트너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울감,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남자가
병원에 같이 방문하는 것 자체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결국 이제 병원에 단순히 몸이 같이 따라가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커플이 혼자 또는 함께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심리적인 측면이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잘 염두에 두고 진료 보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난임 환자 중에서 많게는 50% 정도가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엔도메트리오시스와 인퍼틸리티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엔도메트리오시스가 더 심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출생하게 되는 비율이 낮아지는데요. 이 중에 난임 치료를 받는 사람이 47% 정도 되고, 이 난임 환자 중에 44%는 IVF를 통해서 임신을 합니다. 이런 난임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걱정과 우울감 이런 것을 야기하고 커플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난임 여부가 이제 커플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고 되어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병원 처음에 갔는데 1차 진료한 의사가 잘 모르거나 경험이 부족해서 진단이 늦어지게 되고 이것이 본인들의 난임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 이 애슐의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엔도메트리오시스로 인한 인퍼틸리티가 있는 환자에서는 환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수술이나 보조 생식술을 통해서 적절한 임신 시도를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자궁 내막증과 이 임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환자와 커플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감, 우울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의료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직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엔도메트리오시스는 학업 활동이나 성적에도 영향을 주고 교육을 중단하는 데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 보면 16% 정도가 학업 중단에 영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밑에 보면은 이제 일이나 직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람들은 절반 가까이 되는데요. 또 이걸 보면 직업 일에 비해서 학업에 대해서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자궁내막증이 호발하는 연령이 20대 초중반인 경우가 많고, 이때는 이미 어느 정도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미 교육을 받는 기간에는 아직 영향이 없던 환자들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학업과 업무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업무에 있어서는 또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9일 정도 일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게 단순히 아파서 뭐 결근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출근은 하지만 일의 어떤 생산성 자체가 감소가 되는 것이 이 업무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보면 일에 대한 영향은 어떤 피지컬한 것 또는 이모셔널한 것 모두 다 있는데, 결국 업무 효율 감소와 활동성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에 있어서 직장의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는데, 워낙 이 증상이 개인적이고 밝히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상사가 남자일 경우에는 이거를 얘기한다고 해도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이 됩니다. 또 잘 얘기를 한다고 해도 어떤 직장은 잘 도와주고 공감을 하겠지만 어떤 곳은 공감이 잘 안 되고 그걸 넘어서서 엄살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엄살로 치부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환자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이런 물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자궁내막증은 환자들의 정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단 지치고 고립되고 우울감이 많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과 이 증상에 대해서 공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또 이 치료, 호르몬 치료 같은 것을 계속 받다 보면은 약물 때문에 몸이 붓거나 체중이 늘거나 피부에 뭐가 올라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또 주변 다른 사람들이나 파트너로부터도 정서적인 어떤 고통이나 슬픔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엔도메트리오시스로 인해 골반통이 생긴 사람이 이제 이로 인해서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것이 또 더 통증을 심하게 하고 결국 이게 더 정신 건강을 악화하게 되는 이런 비셔스 사이클을 겪게 되고, 나중에 결국 어떤 게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완전히
삶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사이코시스까지 가는 비율은 정상공보다 유의하게 높지는 않다고 되어 있고, 결국 그래서 이런 엔도메트리오시스와 관련된 이런 멘탈 스테이투스는 약간의 우울증 또는 정상적인 상태의 그 중간 어디쯤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이콜로지컬 인터벤션을 통해서 스트레스 회복이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도 해서 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이 질환으로 인한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가 동반이 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17년 연구에서는 이 커플 사이의 관계나 증상, 어떤 통증 또는 자기 자부심 이런 것이 우울감, 불안감 척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 자부심 이런 것이 큰 사람이 정신 건강도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 환자에 대한 치료나 주변인들이 지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캔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살짝 짚고 넘어가면 난소암과 갑상선암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물어보는데, 그렇다고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발생 위험도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환자가 불안해할 때 설명을 잘 해주고 그 불안을 덜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슐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환자들에게 이런 캔서 스크리닝을 위해서 일반 인구에 비해서 더 많은 검사를 하지는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궁내막증 환자들이 힘든 부분들이 많고 치료가 중요한데, 문제는 진단을 놓치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서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각 국가별로 조사했을 때도 다 딜레이가 있었고 평균 5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증상이 생기고 진단되기까지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 걸렸나를 보면 환자가 스스로 병원에 가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문제는 병원을 처음 방문한 이후에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진단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진단을 지연시키는 환자 요인으로는 환자가 이 증상이 이게 문제가 있는 증상인지 아니면 원래 남들도 다 이런 건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부분이죠. 실제로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런 분들 많이 있죠. 또 이제 환자 본인이나 주변 가족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자궁내막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에티켓 오브 menstrua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사회에서 여성이 월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꺼려지고, 그래서 환자들이 월경에 관련된 증상, 문제들을 스스로 덮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단을 지연시키는 데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의료진 측 요인입니다. 한 설문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증상 발생 후 8.9년 후에 진단이 되었는데, 진단되기 전까지 의사를 5명 이상 만나본 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진단을 한 의사는 대부분 한두 번만 보고도 진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료를 보는 의사가 이 엔도메트리오시스에 대해서 얼마나 염두에 두고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1차 진료에서 본인들의 증상을 무시당하거나 다른 과 가보세요 뭐 이런 말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PID니까 약 드세요 이렇게 반복적인 치료만 하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만성 골반통이니까 호르몬제 드셔보세요 하면은 또 호르몬제 먹고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그냥 또 지내기도 하고, 아니면 임신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증상 호전이 있으면서 또 한참 병원을 안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의사들이 이제 초음파를 보고 난소 쪽이 병변이 없고 깨끗하면 사실 다른 부위에 이제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래서 검사해도 자꾸 깨끗한데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은 꾀병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돌이켜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전공의 때 응급실로 환자가 왔을 때나 아니면 일반인 진료를 보고 할 때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고 가끔씩 반성을 하곤 합니다. 환자가 증상은 있는데 아직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생각,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임신이나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임신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계속 정지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또 혹시나 암과 같은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닐지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단을 받고 나면 우선 안심을 하게 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증상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증상 조절하는데 집중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지연 진단에 의한 질환의 그런 엔도메트리오시스의 예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애슐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증상이 있는 여성에서는 아무리 영상 검사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무시하지 말고 경험적 치료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궁내막증을 진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자궁내막증이 분명히 이제 많은 환자의 삶에 그리고 전체 보건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진단이 지연되고 이것이 더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증상이 있는 여성에서 최대한 진단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깔끔하고 자세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연재 강의를 들은 다음에 같이 디스커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재 소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재는 자궁내막증 연관 증상 관리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울산의대 이다영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양력을 소개 올리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동대학의 석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 학회, 산부인과, 대한산부인과 학회, 대한 ART 학회, 생식기 학회 등에서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보라매 병원, 경북대학교 병원의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금일 제가 발표할 내용은 자궁내막증 연관 증상 관리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의 2에서 17%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며 난임 여성의 47%에서까지 관찰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이 여성의 삶에 있어서 주요한 챌린지 및 스트레서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앞에 김성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진단이 상당히 지연된다는 것과 그 에티올로지가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 크로닉하고 리크런트한 피처를 보인다는 점, 젊은 여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의 삶에 있어서 장기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영향에는 크로닉 페인, 디스페뉴리아, 인퍼틸리티 등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들은 앵자이어티, 디프레션, 스트레스, 파티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여성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가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궁내막증에 있어서 사이코소마틱, 사이콜로지컬 팩터들이 그 결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궁내막증의 발생에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 가설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적 또는 가족적으로 월경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디스메노리아가 유발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리트로그레이드 menstruation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이뮨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의 제네시스에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고 엔도크라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한 자궁내막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카테코라민과 프로스타글란딘 E2 등은 유터라인, 튜발 모틸리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것이 또한 리트로그레이드 menstruation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자궁내막증 발생의 메인 팩터는 아니고 보조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자궁 내막증이 여성의 삶에 있어서 미치는 소셜, 사이콜로지컬 임팩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김성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자궁 내막증에서 진단이 딜레이 되는 것은 매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10개 국가에서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하였는데 심텀 온셋으로부터 다이거노시스까지 평균 6.7년, 길면은 10년 이상까지도 진단이 딜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딜레이 되는 요인으로는 펠빅 심텀이 다양할수록, 즉 증상이 애매할수록, 또 여성의 BMI가 높을수록 진단이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진단이 딜레이 되는 요인으로는 환자 개인적인 요인과 메디컬 프로페셔널의 요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 개인적으로는 여성은 개개인이 본인의 증상이 병적인 건지 정상 범위인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도 여성들은 이것이 어떤 질환에 의한 증상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체질적인 문제 또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언럭키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주변과 이야기를 할 경우 본인이 약해 보이거나 아니면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이런 증상들을 주변에 쉽게 터놓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의료진 레벨에서 지연이 딜레이 되는 요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일반의가 이런 여성들을 진단하게 되면은 여성들이 호소하는 여러 증상들을 노멀라이제이션 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세컨더리 케어로 리퍼를 할 경우에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나 PID 등으로 오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호르몬제를 복용할 경우 이런 증상들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진단이 늦어지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초음파만으로는 엔도메트리오시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진단만으로 자궁 내막증을 배제 진단하는 경우에도 진단이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자궁 내막증을 가진 여성들의 진단이 늦어지게 되면 여성들은 본인의 증상은 너무나 힘든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사회적인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신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뭔가 큰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지속적인 걱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자궁 내막증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는 본인의 프로블럼을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랭귀지를 가지게 되고 본인의 심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또는 직장 등에서 그에 대한 서포트를 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환자는 이러한 증상이 암과 같은 악성질환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기 진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올해 발표된 애슐레이 엔도메트리오시스 가이드라인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빠른 진단을 통해서 엠피리컬 트리트먼트 등을 통해서 심텀을 릴리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다만 이러한 얼리 다이어그노시스가 실제로 여성의 QA를 어느 정도나 호전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궁 내막증이 여성의 삶의 질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QA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툴이 있어야 되겠고 제네럴한 QA를 매저먼트하기 위한 방법으로 숏폼 헬스 서베이가 있고 자궁 내막증에 특화된 툴로는 엔도메트리오시스 헬스 프로파일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 헬스 프로파일 30은 25명의 여성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설문지를 구성을 하였고 이러한 설문지 내용을 위에서 말씀드린 숏폼 헬스 서베이와 익스터널 밸리데이션한 툴입니다. 해당 설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코어 퀘스처네어와 모듈러 퀘스처네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설문지의 내용들이 자궁 내막증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총망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어 퀘스처네어를 살펴보면 크게 통증, 증상 조절 및 무력감, 감정적인 웰빙, 사회적 지지, 자존감에 대한 항목들로 구분이 되어 있고 예상하셨듯이 페인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으며 집안일이나 일상생활, 서기, 앉기, 걷기, 취침, 식이 등 또는 운동에 영향을 받는지 등에 대한 질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모듈러 퀘스처네어를 통해서는 부부관계, 직장생활, 메디컬 프로페션과의 관계, 난임, 아이와의 관계, 트리트먼트에 대한 영향 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HP30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를 요약한 EHP5 퀘스처네어가 있고 이는 총 11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파트 1에서는 걷기 어려운지, 증상이 삶을 지배한다고 느끼는지, 기분 변화가 동반되는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생각,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았는지 등을 판단하게 되고 파트 2 질문을 통해서는 업무 수행, 아이와의 관계, 부관계 등의 영향을 받는지, 의료진과의 관계는 어떤지, 치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난임 관련 우울증은 없는지 등을 질문하게 됩니다. 자궁 내막증과 연관된 심텀 중에서 페인은 특히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펠빅 페인, 디스메노리아, 디스페뉴리아, 디피케이션과 연관된 페인 등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페인 등은 2차적으로 노지아, 페인팅, 슬립 디스오더 등을 유발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페인의 듀레이션과 인텐서티가 피지컬한 측면뿐만 아니라 사이코소셜한 웰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궁 내막증과 연관된 페인의 발생에 있어서 바이올로지컬 팩터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이코소셜한 팩터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모칸 안의 오른쪽을 살펴보면 피지컬 센세이션에 대한 증가된 퍼셉션, 페인에 대한 코그니티브 이밸류에이션, 페인에 대한 여성의 태도, 자궁 내막증에 대한 피어와 앵자이어티, 스트레스, 또 디프레시브 리액션, 사회적인 긴장감 등이 페인 퍼셉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엔도메트리오시스와 연관된 페인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페인에 대한 잘못된 커그니티브 어세스먼트는 피지컬 심텀을 유발할 수 있으며 페인 컨트롤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통각 신호가 입력이 되었을 때, 뉴런에 입력이 되었을 때 익사이터리 메커니즘은 증가시키고 이니비터리 메커니즘은 감소시킴으로써 페인의 스레시홀드는 감소시키고 심텀은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제너럴라이즈드 하이퍼센서티비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센트럴 센스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러한 센트럴 센스타이제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스티뮬러스가 없더라도 페인을 느낄 수가 있고 넌 페인풀한 스티뮬러스에서도 페인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페인풀 스티뮬러스에 대해서 더 길게 강한 페인을 느낄 수가 있고 안티시피터리 페인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페인을 잘 조절하는 것이 자궁 내막증과 연관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팩터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아시아 6개 국가 36개의 기관에서 프로스펙티브 멀티센터 인터내셔널 코호트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이를 엔비전 스터디라고 합니다. 해당 스터디에서는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성에서 게이노게스트를 6개월간 치료를 한 다음에 EHP30을 통해서 페인 디멘션을 측정하였고 엔도메트리오시스 어소시에이티드 펠빅 페인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펠빅 페인은 치료를 마친 6개월 뒤 그 후 경과 관찰을 한 24개월 뒤에도 유의하게 페인이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고 특히 치료 전에 페인이 심했던 여성들이 페인 감소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EHP30 스코어를 살펴보았을 때 페인,
컨트롤 앤 파워리스니스, 이모셔널 웰빙, 소셜 서포트, 셀프 이미지와 관련된 스코어들의 호전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6개월뿐만 아니라 24개월까지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와 연관된 흥미로운 동물 연구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크 원숭이는 인간과 유사하게 자연적으로 자궁 내막증이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이고 이렇게 스폰테니어스하게 자궁 내막증이 발생한 마카크 원숭이는 헬시 컨트롤과 비교를 하였을 때 앱도멘 펠빅 하이퍼센서티비티가 유발된 것이 관찰됩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듯이 컨트롤군과 엔도메트리오시스군을 비교하였을 때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있는 원숭이가 페인의 스레시홀드가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몰핀을 투여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런 스레시홀드가 높아지는 효과가 관찰됩니다. 하지만 멜록시캄이나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퍼 센서티비티가 발생한 원숭이에서 무해한 스티뮬레이션, 넌 넉셔스 스티뮬레이션을 가했을 경우 통증에 관여하는 살라무스나 인슐라 콜텍스 부위의 액티베이션이 상당히 증가된 것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원숭이에게 디에노게스트를 8주간 치료를 한 다음에 똑같은 자극을 하였을 때 이러한 액티베이션이 상당량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에노게스트와 같은 치료가 페인 조절에 효과적이고 이러한 페인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게 되면은 여성의 QL이 상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또한 파티그도 피로감도 유발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페인이나 이에 대한 여성의 상실감 등으로 인해서 이런 파티그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외에도 페인으로 인한 수면 부족, 자궁 내막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도 피로감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인퍼틸리티는 여성의 자존감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성은 업무에 있어서 주당 약 7.4시간의 워크타임 로스가 발생하는데 이는 결근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업무 효율이 감소되는 것을 그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궁 내막증이 있는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고 성적이 낮다는 보고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성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성들은 근무를 할 때 본인의 인플로이어에게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게 되는데 젠더 스페시픽한 컨디션을 메일 보스나 인플로이어에게 말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이러한 것을 말했을 때 본인의 업무 관련해서 이 손해를 볼 것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것을 말했을 때 동료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길티 필링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직장에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은 자궁 내막증을 가진 여성들이 장기 치료에 있어서 서포트를 받는 매우 훌륭한 소스가 됩니다. 하지만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성은 만성적인 심텀이나 인퍼틸리티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통계적으로 약 33%에서 71%가량의 여성이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고 그러한 주요한 요인으로는 성교통, 디스페뉴리아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경우 여성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인어디커시와 길티 필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여성들은 헬스케어 프로페셔널과도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실제 상황에 비해서 저평가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여성들이 아이를 계획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걱정과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고 여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이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사회생활에서 그 릴레이션십의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성은 건강한 액티브 바디를 잃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상실하고
이로 인해서 무력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궁 내막증이 있는 여성은 통증이 본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인해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을 알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증상들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피어와 앵자이어티가 발생을 하게 되며 약 87.5%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특히 페인의 인텐서티가 앵자이티 심통과 유의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디프레션도 상당히 많은 여성, 약 80% 이상의 여성들이 디프레션을 호소하고 되고 그러한 요인으로는 직장에서의 요인 또는 인퍼틸리티, QL의 저하 등이 영향을 미치며 자궁 내막증 치료를 위한 호르몬 트리트먼트의 부작용도 이러한 디프레시브 심텀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자궁 내막증에 대한 사이코소마틱 세라피틱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로직한 팩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통제, GnRH 아고니스트, 프로게스틴, 서저리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사이코소셜한 팩터는 이러한 요인들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들의 치료에 있어서 사이코소마틱 세라피를 함께 고려를 해야 합니다. 사이코소마틱 세라피의 목적은 환자에게 본인의 컨디션에 대한 정확한 인사이트를 심어주고 이모셔널 디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또한 크로닉 페인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스트래티지를 확립해주고 이러한 증상들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롱텀 컨셉을 심어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며 소셜, 사이콜로지컬, 섹슈얼 이슈에 대해서 환자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심파시가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배우자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환자의 치료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후 경과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사이콜로지컬, 마인드 바이 디 인터벤션 등도 몇 가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와 동반한 인지행동치료, 바이오 피드백, 프로그레시브 머슬 릴렉세이션, 요가 또는 사이코세라피와 같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연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치료를 시행하였을 때 환자의 페인이 감소하고 QOL과 워크 퍼포먼스가 증가되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앞장 부탁드립니다. 인지행동치료는 환자의 소트로 인한 페인이나 비헤이버를 조절하는 것이고 바이오 피드백은 환자의 페인에 대한 신체 반응을 시각화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그것을 보고 페인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머슬 릴렉세이션은 요가에도 비슷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페인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페인 트리트먼트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는 여성의 삶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네거티브 이펙트를 보임으로써 QOL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빠른 진단과 심텀 컨트롤, 사이코소마틱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러한 여성의 치료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높일 수가 있고 QOL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인과관계가 부적절한 연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더 연구가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자세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두 분 강의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암도 아닌 것이 양성 질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리커도 잘하고 삶의 질 많이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악성 같은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신을 황폐화시켜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자궁내막증에 대한 최근의 그 트렌드가 이제 그 진단과 치료에서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진단한 것도 바뀌고 했는데 자, 김정민 교수님이나 이다영 교수님 관계없는데 두 분 아무분이나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진단에 바뀐 점이 뭐가 있죠? 제가 먼저 대답을 드리면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이, 기존에는 뭐 영상이나 아니면은 다른 진단 방법이 없을 때 라파로스코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단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냥 증상만을 가지고도 엠피리컬 테라피를 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 라파로스코피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아니고 증상만 가지고 엠피리컬하게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영상, 이미지를 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게 크게 바뀐 점이고요. 그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특히 불임 환자 치료에 대해서도 바뀌었죠. 이다영 교수님 코멘트 좀 해주시죠. 애슐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이제 치료를 갖다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 황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아, 아마 그게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항상 이렇게 다이아노스 레퍼럴, 그러니까 복강경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 또 바로 치료를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원칙이었으나 지금 이제 불임 환자 같은 경우들은 일단은 좀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결혼 때까지 지켜보고 사실 수술 직후에 어쨌든 임신율이 좀 더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뭐 임신을 원하게 되면 그때 수술을 하고 바로 또 임신을 시도해 보는 쪽으로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예전에는 이게 이제 뭐 특히 불임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크기가 3cm 이상의 엔도메트리오마가 있으면 서저리를 많이 권했잖아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최근 트렌드는 오히려 서저리 하고 나면은 오바리안 리저브가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저리를 recommend하는 것보다는 메디칼로 먼저 가고 단지 통증인 경우는 물론 예외가 다르죠. 이제 난임 환자의 경우에는 메디칼로 먼저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경향이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두 분이 좀 약자를 다르게 쓰셨는데 김성민 교수님은 엔도메트리오시스 ES라고 쓰셨고 이다현 교수님은 EMS라고 쓰셨는데 이게 김성민 교수님 ES를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그냥 평소에 쓰던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쓴 건가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교수님은 왜 EMS라고 이게 공식적인 약어인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저도 공간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줄여서 쓴 거고, 아까 말씀하신 측면에서 그 자궁 내막증과 난임과 관련된 치료에 관련해서는 이제 환자의 그 오바리안 리저브 감소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최근 트렌드가 바뀐 말씀해주신 중요한 팩터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사실 이제 우리가 학회이기 때문에 이 약어를 쓸 때 정확한 약어를 써야 되는데 이제 논문에 보시면 EMS라고 쓰는 논문들은 많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ES는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네, 연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잘 들었습니다. 뭐 사실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두 분 연자께서 잘 정리해 주시고 저희가 사실 뭐 진료실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런 환자들이 진료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이제 통증 관련해서 이제 저희 이다영 교수님이 이제 좀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자궁내막증 환자들이 통증이 없으면 사실 병원에 오지 않고 뭐 진단이 놓치겠죠. 보통 이제 통증이 사실 제일 주된 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이 안 됐을 때 우리가 불임, 난임 워크업을 하다가 페리토니얼 엔도메트리오시스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통증이 이제 가장 모티브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증상인 것 같고요. 이 통증이 사실은 또 어떤 수술 치료를 통해서도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원령을 하게 되면 메스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장기 지속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되는데 이 통증 치료를 이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아마 진료실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진료하실 때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지 제가 되나요? 네. 물어볼 때 글쎄 어떻게 두 분 우리 연자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다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이 자궁 내막증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제 폐경까지, 심지어는 폐경 후까지도 이제 라이프롱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질환이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최근 트렌드는 약물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수술은 가급적 꼭 필요한 경우만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약물은 적어도 연 단위로 길게 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중간에 조금 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민 교수님. 네, 저도 비슷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통증이 아주 심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권유하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엔도메트리오시스 수술에 유일하게 효과 있는 게 통증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인퍼틸리티나 이런 거는 좋아지는 게 없지만 통증은 분명히 호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약으로 될 것 같으면 지켜보시되 어, 약 약만으로 좀 약을 먹는 게 싫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싶으면 저는 수술을 권유를 하고 대신에 물론 오바린 리저브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워닝을 주고 진행을 합니다. 황 교수님 결론 내려주시죠. 네, 사실 약제가 우리가 메디컬 트리트먼트에 있어서 사실 뭐 약제가 종류가 뭐 뉴 우리가 드럭을 아무리 강의를 해도 사실 지금 쓸 수 있는 약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강의에서 언급되었던 디에노게스트 뭐 제일 많이 쓰는 약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GnRH 아고니스트, 그다음에 이제 경구 피임약 이 정도가 아마 제일 많이 쓰는 약제가 될 것 같고요. 사실 DMPA 같은 경우는 세아냐가 국내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자궁내막증 통증으로 원래 적응증을 받았던 약제이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좀 사용할 수 없게 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디에노베스트 같은 경우들은 뭐 지금 우리나라에 2013년도에 도입된 이후로 벌써 이제 8년, 9년째 하고 있고요. 아마 계속 장기 데이터가 나오고 있으니까 환자들에게도 일단 예, 뭐 장기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GnRH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어떤 난소 자궁내막종의 부피를 좀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통증을 감소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장기 치료가 좀 쓰기 어려운 약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디에노게스트라든지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경구 피임약 적절히 섞어서 일단은 저희도 월 단위 뭐 아니라 연 단위로 가는 거죠. 뭐 몇 년. 일단 임신을 원할 때까지. 저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약물 치료의 목표는 일단 통증 감소고 일단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장기 약물 치료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뭐 아시겠지만 환자들 우리 심리 요인들도 볼 때도 그런 우울, 불안감 항상 안고서 계속 약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말처럼 우리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약물 장기 치료가 그렇게 쉬운 면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도 환자들에게 항상 계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포트를 해주는 게 의료인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까 김선민 교수님께서 뭐 수술이 통증 치료에만 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수술 직후에 임신율이 좀 올라간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딱 한 번, 평생에 한 번 한다고 하면 그 임신을 원할 때 이제 우리가 한 번을 하고 복강내 상황을 파악한 후에 바로 ART로 갈 것인지 자연 임신을 시도해 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느 가이드라인을 보든 어느 교과서를 보든 어느 학회에서 나온 걸 다 보더라도 방금 한 교수님이 지적하신 약물을 언제까지 써야 된다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 각자의 폴리시에 맞춰서 쓰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약을 쓴다고 해서 이게 뭐 병의 리커를 억제한다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리커를 딜레이 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래 써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재훈 교수님 들어오셨나요? 네, 네. 자, 토론해 주시죠. 네. 그래서 좌장님께서 이제 암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 뭐 자궁내막증이 암만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확실히 그 질병만의 독특한 양상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김성민 교수님이랑 이다영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식견이 넓어진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정리를 해보면 뭐 젊은 여성들한테 생긴다는 것 그리고 난임에 영향을 줌으로써 인생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성교통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치료를 위해 일상생활을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암처럼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내내 계속 어떤 지장을 받는다는 게 이 질환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의 특징인 것 같고요. 이제 그 김성민 교수님께서 성교통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러니까 저도 일단 환자의 그런 이모셔널 서포트도 조금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성교통하고 관련된 질문 제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환자한테 혹시 어떤 질문을 조금 드려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드리면은 또 약간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어,
성교통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진짜로 근데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말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부끄러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제가 잘 물어보는 방법을 알지는 못하고 저는 직접적으로 그냥 물어봅니다. 엔도메트리오스 대표적인 증상들, 생리통, 만성골반통, 성교통 이걸 다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술 후에 또 저는 반드시 팔로우업을 해서 증상이 호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약물 치료하는 사람도 물론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지 매번 물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코멘트 하나만 좀 하고 싶은 게 소장님 있는데요. 코멘트 위에 네. 네. 대부분이 이건 자궁내막증이구나라고 이제 보통 이제 영상을 보면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틀림없는 자궁내막증이야 하고 수술을 했는데 뜻밖의 엔도메트리오이드 카시노마가 발견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 몇 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나이가 뭐 연령대가 30대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하고 소통할 때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이 디스파레니아를 환자가 호소할 때는요, 이제 환자가 성교통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검사를 해보잖아요. 왜 디스파레니아가 왔느냐. 근데 다 해봤는데 없고 결국은 자궁내막증 때문에 디스파레니아가 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역으로 추측해서 보면은 그 디스파레니아가 자궁내막증 때문에 왔다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코멘트나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정말 자궁내막증으로 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만성골반통, 통증이 좀 오래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정말 자궁내막증이 강력히 의심된다면 사실 복강경을 한 번은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쉽게 안 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복강내를 확인해야지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정말 자궁내막증 꽤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난소 종양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진단을 쉽게 내릴 수 있지만 이 복강내 퍼진 타입들은 그렇게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영상으로는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복강경 얘기는 꼭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창민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난소 종양으로 있는 경우도 정말 이게 메스가 정말 비나인이 아니라 말리그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물로만 또 꾸준히 치료하다가 정말 뭐 좀 안 좋은 경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 사실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꼭 언급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황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 반드 스컵을 했었는데, 다이그노스 스컵을요. 요새는 이제 그냥 증상만 가지고도 또는 이미징만 가지고도 스컵을 인베이시브하게 안 해도 자궁내막증을 치료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트렌드가 있다는 거 아마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연자분이랑 토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좌장분들과 연자 및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춘기 워크숍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수강하신 분들은 퇴실 후에 로그아웃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춘기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